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50살에 평생 모은 돈을 사업에 쏟아부었다가 전부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나고 집은 담보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아내는 밤마다 몰래 울고 자식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5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작지만 탄탄한 가게를 하나 열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직원도 서너 명 두게 됐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뢰받는 사장님이 됐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60이 넘어서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식당이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남은 건 빚과 자괴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5세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해서 70이 된 지금까지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분명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노년에 크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5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대단한 비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실패하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봤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노년의 실패는 유독 더 아프게 느껴질까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올 5가지 특징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와닿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 실패를 떠올려 보세요. 20대, 30대에 사업이 안 되거나 시험에 떨어지면 물론 속상하죠.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하면 되지. 젊으니까 뭐 어때? 실패 뒤에도 시간이라는 쿠션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실패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또 뛸 수 있었어요.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무리한 다음날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새로 시작하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둘째, 사회적 시선이 무겁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인생의 경로라는 게 있잖아요. 20대에 취직하고 30대에 결혼하고 40대에 자리 잡고 50대에 안정되고, 그런데 50이 넘어서 사업이 망했다? 60에 빚을 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직접 뭐라 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느껴지거든요. 저 나이에 왜 저러나? 그냥 조용히 살지. 이런 시선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가로막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80%가 도전에 있어서 나이에 제약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80%예요. 10명 중 8명이 나이 들면 새로운 도전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경제적 압박이 훨씬 큽니다. 젊을 때 실패하면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노년에 실패하면 노후 자금이 날아가요. 은퇴 후 살아갈 돈, 병원비, 자녀들 도울 여력까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전체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큽니다. 이게 사실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젊을 때는 나 하나 고생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내 실패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심지어 손주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가족 얼굴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 네 가지가 겹치면 노년의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경험이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무거움이 바로 재기의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그 고통이, 그 무게가 오히려 다시 일어서게 만든 힘이 됐다니요. 왜 그럴까요? 젊을 때 실패하면 에이, 다음에 하지 뭐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실패하면 진짜로 절실해집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 젊은 시절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집중력과 결단력을 만들어냅니다. 한재기 성공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57세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분인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실패했으면 대충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실패하니까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돌아봤어요. 그 고통이 없었으면 절대 변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 속에 오늘 영상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실패가 아프기 때문에 바로 그 아픔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에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5가지 특징,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실패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본능적으로 외부에서 원인을 찾게 되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어. 파트너가 나를 배신해서 그런 거야. 정부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망한 거지. 운이 없었어. 물론 이런 외부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 변동, 예상치 못한 사건, 주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갈림길이 나뉩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재기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재기에 실패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공통적으로 실패의 원인을 자기 바깥에서만 찾았습니다. 운이 나빴어. 저 사람 때문이야. 시기가 안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내가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방식으로 도전하고 똑같은 이유로 실패합니다. 반면에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남을 원망했어요.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유적으로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내 판단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로 나눕니다. 좋은 실패란 실패를 거울 삼아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실패입니다. 반대로 나쁜 실패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는 실패예요. 그리고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 바로 이 자기 성찰입니다. 여기서 노년의 강점이 빛을 발합니다. 젊은 사람은 실패해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빨리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깊이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실패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패턴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아, 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아, 나는 한 가지에 올인하는 성격이 문제였구나. 아, 나는 숫자를 너무 대충 봤구나. 이렇게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으면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길에서 멈춰섰다고 해볼게요. 이 도로가 나빠서 차가 멈춘 거야 라고 하면 도로를 바꿀 수 없으니 그냥 거기 서 있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엔진에 문제가 있나 보자라고 보닛을 열고 들여다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다는 건 문제의 해결 권한을 내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게 자기를 탓하고 자책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책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에서 멈추는 겁니다. 성찰은 내가 뭘 바꾸면 다음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로
나아가는 겁니다. 방향이 전혀 다르죠? 여기에 성공한 분들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책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찰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성찰에서 얻은 교훈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특징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되 자책이 아닌 성찰로 바꿔라. 이것이 재기의 출발선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선에 섰으니 이제 첫걸음을 내딛어야겠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 첫걸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는 확 크게 해서 한 방에 만회하자는 생각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게 많으니까 빨리 되찾고 싶잖아요. 빚도 갚아야 하고 가족에게 보여줘야 할 것도 있고 조급한 마음이 대박을 꿈꾸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대박의 유혹이 두 번째 실패의 씨앗이 됩니다. 대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놀랍도록 작게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한 후에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분이에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상했죠.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건 요리 실력과 30년 장사 경험뿐이야. 그걸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자. 반찬 가게에서 하루 매출 5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해 만드니까 손님이 하나둘 늘었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1년 뒤에는 단골이 100명이 넘었고 3년 뒤에는 가게를 넓혔습니다. 빚도 차근차근 갚아나갔어요. 또 다른 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다가 퇴직 후 창업에 실패한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재기할 때 화려한 사업 대신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월 수입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전에 봤던 연봉의 몇십 분의 1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뭔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교육 관련 작은 사업을 하나씩 키워나갔고 결국 안정적인 수입과 삶의 보람을 동시에 찾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실패 후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 모르는 영역에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그래요. 새로운 걸 처음부터 배우려면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이건 실패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은 비었어도 머릿속에 있는 경험은 그대로예요.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머리에 남아있는 경험과 형성된 인맥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30년, 40년 쌓인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여러분의 최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재기의 비결은 이겁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으로 돌아가서 가장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라. 크게 시작하면 실패의 충격도 큽니다. 작게 시작하면 실패해도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성공이 하나씩 쌓이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그 자신감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연료가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작게 시작한다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에 큰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 작은 가게를 연다? 전에 임원이었던 사람이 동네에서 과외를 한다? 주변에서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됐대?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기에 성공한 분들은 이 자존심의 벽을 넘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다. 지금 이 작은 가게가 3년 뒤에는 다른 모습이 돼 있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묵묵히 작은 일부터 해나간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큰 나무가 태풍에 쓰러졌다고 해볼까요? 그 나무를 다시 세우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 옆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면 시간은 걸리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 새로운 나무가 됩니다. 재기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진 큰 나무를 억지로 세우려 하지 말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씨앗을요. 두 번째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존심은 내려놓되 자부심은 지키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작은 첫걸음을 내딛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람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자신감도 아니에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밥 먹자, 골프 치자, 한잔하자. 사방에서 연락이 와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는 순간 전화기가 조용해집니다.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끄러워서 사람을 못 만나겠다.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누굴 보겠어. 도와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 이런 마음으로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하는 사람과 주저앉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주저앉는 사람은 실패 후에 사람을 피합니다. 연락을 끊고 혼자 끙끙 앓아요. 반면에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끄럽고 힘들어도 사람과의 연결을 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사람을 놓지 않는다는 게 넓은 인맥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실패 후에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서너 명이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서너 명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랜 친구, 가족,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지인,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노년학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좁히게 된다고 해요. 넓고 얕은 관계 대신 좁고 깊은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핵심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기에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한 후에 옛 동료 한 명이 매주 커피를 사주며 만나줬다고 합니다. 특별한 조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내가 한마디 한마디 인생을 바꿨다고 해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한 달 넘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 밥상을 차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돈을 벌어서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일어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고 다음 날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재기에 성공한 분들은 받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어떤 분은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 나가서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나도 이렇게 실패했다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고 함께 일할 파트너를 만나기도 했어요. 이타적인 마음, 남을 돕는 마음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세 번째 특징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패한 후에도 사람과의 연결을 끊지 마라. 넓은 인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몇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라. 그리고 받기만 하지 말고 줄 수 있는 것을 나눠라.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실패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는다. 둘째,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 셋째, 사람을 놓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이미 재기의 토대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끈기의 방향을 바꿀 줄 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이 말 살면서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입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재기에 성공한 분들의 끈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끈기와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끈기라고 하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를 떠올립니다. 이빨 악물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는 거요. 이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끈기가 때로는 고집이 되어버립니다. 장사가 안 되는 자리에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며 3년을 버티는 건 끈기가 아니라 고집일 수 있어요. 시장이 변했는데 같은 물건만 고집하며 예전에는 잘 팔렸는데 하는 것도 고집이에요. 재기에 성공한 분들의 끈기는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목표는 놓지 않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꿨어요. 큰 방향,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겠다. 가족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목표는 흔들림 없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계속 바꿨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삼았다고 해봅시다. 올라가던 길에 바위가 무너져서 길이 막혔어요. 이때 고집 센 사람은 그 바위를 깨부수려고 합니다. 될 수도 있지만 힘과 시간을 엄청나게 소모하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길을 찾아봅니다. 이쪽이 막혔으니 저쪽으로 돌아가 보자. 목적지는 같은데 루트를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한 창업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 안 되면 같은 분야에서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시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바꾸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8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8번 다 같은 실패를 한 게 아니에요. 매번 다른 방식으로 도전했고 매번 다른 이유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9번째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목표를 향한 의지는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년의 또 다른 강점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유연한 판단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한 가지에 꽂히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열정은 넘치지만 방향 감각이 부족한 거죠. 하지만 수십 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본 사람은 이건 될 것 같다, 이건 안 될 것 같다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촉이라고 하잖아요. 그 촉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노년에 가진 이 유연한 판단력은 젊은이에게는 없는 엄청난 무기예요. 그래서 노년에 재기하는 분들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3년, 5년을 끙끙 붙잡고 있지 않아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노년의 지혜이고 경험의 힘입니다. 네 번째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표는 놓지 않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꿔라. 고집이 아닌 지혜로운 끈기를 가져라.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4가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5번째는 왜 다시 일어서느냐, 그 근본적인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 특징은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은 뭐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남들이 알아주는 직함, 사장님, 대표님, 이사님, 이런 호칭이 붙으면 성공한 것 같았어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올라가면 뿌듯하고 명함의 직함이 화려하면 어깨가 으쓱했죠. 그런데요, 노년에 한번 크게 실패하면 이 기준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돈도 없고 직함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때 2가지 길이 갈립니다. 한쪽은 예전에 그 성공을 되찾아야 한다고 집착하는 겁니다. 다시 큰 돈을 벌어야 하고 다시 사장 소리를 들어야 하고 다시 예전의 위치로 올라가야 한다. 이 집착이 오히려 더 깊은 좌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한쪽은 성공이란 게 뭘까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재기에 성공한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한 달을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와서 무릎에 앉더니 할아버지 나 배고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에게 밥 한 끼 줄 수 있는 할아버지면 충분하구나. 대단한 사업가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그날부터
이분의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수십억을 벌겠다가 아니라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된다. 이 소박한 목표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고, 편안한 마음이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졌고, 결국 실제로 재기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 성공의 기준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자신의 경험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래서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어느 순간 자기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내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것도 성공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성공의 기준이 바뀌면 실패의 의미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큰 돈을 버는 것이면 돈을 못 벌면 실패입니다. 매일이 불안하고 매일이 조바심이에요. 하지만 성공이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것이면 오늘 건강하게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하루가 됩니다. 이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편안하면 판단이 정확해지고, 판단이 정확하면 행동이 효과적이 되고, 행동이 효과적이면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급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리면 실수를 하고, 실수가 쌓이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재기에 성공한 분들은 이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결과를 쫓지 않고 마음을 먼저 다잡았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낮춘 게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을 더 본질적인 것으로 바꾼 겁니다. 성공적인 노년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게 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최적화하면 잃어버린 것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생에 적용하면 돈, 명예, 지위, 건강, 가족, 보람, 이 모든 것을 다 잡으려 하지 말고 그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재기에 성공한 분들이 바로 이것을 실천한 겁니다. 이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은 거예요. 5번째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의 성공을 되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성공을 정의하라. 여기까지 5가지 특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패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는다. 자책이 아닌 성찰로 바꾸는 것이 재기의 출발선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으로 돌아가서 가장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는 것. 쓰러진 큰 나무를 억지로 세우려 하지 말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겁니다. 셋째, 사람을 놓지 않는다. 넓은 인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몇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받기만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 넷째, 끈기의 방향을 바꿀 줄 안다. 목표는 놓지 않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꾸는 지혜로운 끈기를 가지는 것. 다섯째,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한다. 예전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성공을 찾는 것. 이 5가지 돌이켜보면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결국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잘 아는 것, 자신 있는 것이 뭘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리를 잘한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숫자를 다루는데 익숙하다. 뭐든 괜찮아요. 그게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주에 오래 연락 못한 사람 1명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별일 없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잇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꼭 해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사회는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10명 중 8명이 그렇게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사회의 편견이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닙니다. 인생을 3모작이라고 하잖아요. 1모작이 잘 됐든 안 됐든, 2모작이 순탄했든 아니었든 3모작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모작이야말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요? 1모작과 2모작의 모든 경험이, 모든 실패와 성공이 3모작의 자양분이 되니까요.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말이 있죠. 대기만성이라는 말. 이 말이 괜히 수천 년을 이어져 온 게 아닙니다. 빨리 핀 꽃이 예쁜 게 아니에요.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더 깊게 핍니다. 여러분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꽃봉오리가 맺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믿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피울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실제 방법론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은 지금부터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어디를 가든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이 60이 넘고 70이 되니까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자녀들도 발길이 뜸해지고 옛 친구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립니다. 결국 혼자 남아서 이렇게 중얼거려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평생 특별히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 그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빛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고 자녀들이 틈만 나면 찾아오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자고 조릅니다. 이분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요?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왜 누구는 말년에 복이 넘치고 누구는 복이 다 달아나 버리는 걸까요? 혹시 운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매일 대하는 사람, 매일 품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내 말년의 복을 만들기도 하고 깎아먹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말년의 복을 다 깎아먹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복을 지키고 오히려 더 채우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복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건강해도 매일 불행한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잘 됐는데도 연락 한 번 없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가진 상태가 아니라 내 삶에 좋은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어떤 흐름 같은 겁니다. 저는 이걸 저수지에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복을 담는 저수지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저수지에는 물이 들어오는 수로가 있고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맑은 물이 콸콸 들어옵니다.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고 관계에 집착하고 비교하고 후회하면 저수지 바닥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채워도 새어나가니까 늘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구멍이 아주 작아서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어오는 물은 줄어드는데
구멍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저수지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복이 다 어디로 갔지 하고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멍입니다. 바로 입에서 복이 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말이 씨가 된다.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게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뇌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아이고 짜증나 하면 뇌가 짜증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하면 뇌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내가 하는 말이 내 뇌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3주 동안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말로 표현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불만스러운 것 3가지를 말하게 했습니다. 3주 후에 뇌를 촬영했더니 감사를 말한 그룹은 행복과 관련된 뇌 영역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어 있었고, 불만을 말한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크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고작 3주입니다. 3주 동안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 뇌의 구조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말년에 복을 깎아먹는 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불평입니다. 요즘 세상 정말 못 살겠다. 날씨도 덥고 물가는 오르고 정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물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만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이 점점 지칩니다. 처음에는 맞장구를 쳐주다가, 2번째는 고개만 끄덕이다가, 3번째부터는 슬슬 자리를 피합니다. 본인은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기니까 아무도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둘째, 험담입니다. 이건 불평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한대. 그 사람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속은 시커멓다더라. 이런 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는 통쾌할 수 있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동질감도 느껴지고요. 하지만 험담에는 무서운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자발적 특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면 듣는 사람의 뇌는 그 나쁜 특성을 말하는 사람에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정말 이기적이야 하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이미지를 말한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남 흉을 볼수록 내 이미지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험담을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모임에서 빠지게 되고 연락이 끊기고 혼자 남게 됩니다. 셋째, 자랑입니다. 이건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자랑이 왜 복을 깎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창 모임에 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손주가 전교에서 1등 했다니까. 우리 집 작년에 리모델링 했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알아? 한두 번은 오, 잘 됐네 하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요, 듣는 사람은 축하가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싫은 내면이 불안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자꾸 밖으로 내보이는 건데,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올해 78이신데 동네에서 정말 인기가 많으십니다. 이분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말을 아끼시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말은 꼭 하세요. 누구를 만나든 오늘도 건강하게 만나니 좋다는 인사를 하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절대 남 이야기를 옮기지 않습니다. 험담은 들어도 거기서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아요. 이분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입이 가벼워지기 쉬워. 할 일이 없으니까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늘어.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해.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 입에서 나온 말들, 불평이 많았나요? 누군가의 뒷담화를 했나요? 혹시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복이 새고 있는 첫 번째 구멍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멍을 발견했다는 건 이제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떻게 막는지는 조금 뒤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관계에서 복이 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이요? 돈이요?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관계의 질입니다.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말년의 복을 좌우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이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진행 중인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한 결과 노년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아무리 부자여도 고립된 사람은 건강도 빨리 나빠지고 인지 기능도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복이 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바로 집착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내 세계가 좁아집니다. 은퇴를 하면 직장 동료가 사라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남은 관계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특히 자녀에게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복을 깎아먹는 독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바쁘다고 주말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바쁘구나, 건강 챙겨라 하면 될 일인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나 몰라라 하는구나. 며느리가 오지 말래서 그러는 거 아냐? 그리고 그 서운함을 꾹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너는 엄마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지? 이 한마디에 자녀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악순환이에요. 집착하니까 서운해지고, 서운하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를 받은 자녀는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니까 더 집착하고, 이 바퀴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 관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서 둘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왜 또 텔레비전만 봐? 왜 설거지를 이렇게 해놔? 당신은 맨날 그것밖에 안 해. 이런 말들이 쌓이면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은 남남이 됩니다. 친구 관계도 살펴볼까요? 나이 들면 친구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친구한테도 집착을 합니다. 나한테만 연락 안 하더라. 그 사람이 다른 모임에도 가던데 나는 안 부르더라. 이런 서운함을 품고 있으면 결국 관계가 틀어집니다.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혼자서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손에 모래를 쥐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그대로 있는데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줄줄 빠져나갑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꽉 쥐면 빠져나가고 느슨하게 놓으면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게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되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특히 자식한테는 더 그렇죠. 하지만 이걸 배우지 못하면 복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아들 셋을 키웠는데 아들들이 다 장가를 가고 나니까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대요.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며느리 집에 먼저 가고 처음에는 속이 많이 상했답니다. 그래서 아들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쏟아냈더니 오히려 더 안 오더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잘 살면 되지 왜 자식들한테 매달리나 하고요.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서예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혼자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니까 아들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얼굴 좋아지셨네.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시니까 자녀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관계의 주도권은 내가 쥐는 게 아니라 내가 놓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너무 꽉 쥐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배우자에게 매일 잔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구에게 서운함을 곱씹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새고 있는 두 번째 구멍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멍입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마음에서 복이 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지적해 줄 수 있고 관계에서의 집착은 주변에서 충고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오직 본인만 압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오래 쌓이고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마음에서 복을 새게 만드는 감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교, 질투, 그리고 후회. 먼저 비교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비교할 거리가 정말 많아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여기저기 아프고, 같이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고, 우리 자식은 이런데 저 집 자식은 저렇고, 비교를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비교라는 게 왜 문제일까요? 비교는 절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삶을 겉모습으로만 봅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집에도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있고,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가장 좋은 모습과 나의 가장 못한 모습을 비교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지는 게임이에요. 그 다음은 질투입니다. 비교가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질투가 찾아옵니다. 저 사람은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잘 사나? 걔는 운이 좋았던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키울 때 생깁니다. 질투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남이 잘 되는 게 기쁘지 않고 배가 아파집니다.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축하는커녕 속이 불편합니다. 이런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아무도 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후회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깊은 구멍일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나. 아이들한테 더 잘해줄 걸. 나이가 들면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물론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후회에 갇히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소중한 하루를 어제의 아쉬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일 할 수 있는 좋은 일 대신 어제 하지 못한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은 날들마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다시 하버드의 그 유명한 연구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이 연구에서 노년의 가장 불행한 그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구멍은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감정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두 가지는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도파민은 의욕과 동기를 주고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뇌가 실제로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감사한 것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뇌의 신경회로가 바뀝니다. 전문 용어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뇌가 감사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듯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하지만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올해 75이신데요. 70 되던 해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 후로 2, 3년은 정말 힘드셨대요. 매일 울고 후회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하늘을 원망했답니다.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여러 군데 상담도 보내고 여행도 보내드렸는데 소용이 없었대요. 그러다 한 복지관에서 감사 일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시큰둥했대요. 그런데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아침에 햇살이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적어보세요. 그래서 마지못해 시작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오늘은 뭘 감사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비가 오니 시원하네 하고 무릎이 아파도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지금 이 할머니는요, 동네에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다니시는 분이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가 나를 살렸어. 남편을 보낸 건 바꿀 수 없지만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더라고. 여러분, 비교, 질투, 후회, 이 세 가지 감정이 마음속에서 복을 갉아먹고 있다면 감사라는 묘약으로 그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것 세 가지. 아무리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말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이 새는 세 가지 구멍을 살펴봤습니다. 입에서 새는 복, 관계에서 새는 복, 마음에서 새는 복.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의 진실로 모입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내 안에서 사라진다는 것.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복을 채우는 사람들의 세 가지 태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의 품격을 높이는 겁니다. 이건 갑자기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품격이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말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할 말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말이 줄어드는 만큼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더 진심으로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 더,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날씨가 너무 덥다. 대신에 그래도 해가 나니까 빨래 잘 마르겠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대신에 그래도 밥상에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지. 같은 상황인데 말을 바꾸면 놀랍게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 과학이 바로 여기서 작동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루에 3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고마워, 덕분이야, 오늘 표정이 밝아 보여서 나까지 기분 좋다. 이런 말들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동시에 내 마음의 저수지에 맑은 물을 채워줍니다. 둘째,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가볍다는 게 무책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겁지 않게, 부담 주지 않게 서로가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식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이 이만큼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친구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이런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크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가 전화를 안 해도 바쁜가 보지 하고 편안하게 넘길 수 있고, 전화가 오면 와, 연락 좋네, 고맙다 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매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한테 자녀들이 안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삶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할 게 없으니까 자식 생각만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배우자한테만 에너지를 쏟고 볼 사람이 없으니까 오래된 서운함만 곱씹게 됩니다. 내 삶을 채우세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뭔가를 배워보세요. 산책을 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일기를 써보세요.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뭐든 좋습니다. 내 시간이 충만해지면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때 관계가 가장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아무런 요구 없이 연락해보세요. 잘 지내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서운함이나 걱정이나 잔소리 없이 순수하게 안부만 묻는 거예요. 이 한 통의 전화가 관계의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을 비우되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아까 마음에서 복이 새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비교, 질투, 후회를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인 이상 비교도 하고 질투도 느끼고 후회도 합니다. 중요한 건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그래,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나의 길이 있어.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휘둘리는 강도가 확 줄어듭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는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세요. 바로 축하하는 겁니다. 와, 진짜 잘 됐다. 대단하다. 이 말이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따라옵니다. 뇌는 행동을 따라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가짜 미소도 계속 짓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축하하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는 그 후회를 미래의 지혜로 바꿔보세요. 그때 그렇게 해서 후회된다 해서 멈추지 말고 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고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다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석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라고 했는데 사실 일기까지 안 써도 괜찮아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오늘도 눈을 떴네.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요.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밥이 맛있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누군가가 웃어줬다.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감사할 것 3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습관이 3주만 이어지면 여러분의 표정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반응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말년의 복이 바뀝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년이라는 게 대체 언제부터지? 혹시 여러분도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년이란 나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년은 태도가 정하는 겁니다. 50대에 이미 불평과 집착과 후회에 빠져 있다면 그분은 벌써 말년에 접어든 겁니다. 반대로 80대에도 감사하고 배우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다면 그분의 말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이건 실제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90살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고 말렸지만 이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할아버지의 대학 생활이 뉴스에 나가면서 전국에서 편지가 쏟아졌답니다. 80대, 70대 어르신들이 나도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면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한 분의 태도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꾼 겁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경가소성 기억하시죠? 뇌는 죽는 날까지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기고 그것이 새로운 나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20대도, 50대도, 8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늦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꾸고, 오늘부터 관계를 내려놓고,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변화를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이건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한 분은 67의 불평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불평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남편한테, 자식한테, 세상에 대해서 늘 불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한마디를 했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싫어하는 것만 이야기해?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날부터 이분은 손녀와 약속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불평하면 손녀가 손을 잡아주기로.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손녀한테 손을 잡혔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횟수가 줄었고, 석 달이 지나니까 거의 불평을 안 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손녀가 자랑스럽게 말한대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긍정적인 사람이야. 또 한 분은 73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자녀 3남매한테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명절마다 전쟁이었어요. 서운함을 쏟아내고, 며느리 사위한테 서운한 티를 내고, 결국 모임이 끝나면 다들 지쳐 나가떨어지곤 했답니다. 이분이 변한 계기는 오래된 친구의 한마디였어요. 너 자식한테 매달리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봐. 네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해.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대요. 그래서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가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혼자 근교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점점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어디 다녀왔어? 사진 보내줘. 이번 주말에 우리가 갈게. 어머니가 변하니까 자녀들도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한 분은 70의 감사일기를 시작한 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참 따뜻합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매일 내 인생이 뭐였나 하고 후회만 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감사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대요.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매일 밤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공원에서 고양이를 봤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이분의 표현을 빌리면 처음 2주는 숙제하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3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감사하게 될까 하는 기대가 생기더래. 한 수첩이 다 차고 2번째 수첩, 3번째 수첩으로 넘어가면서 이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감사일기를 전파하는 일종의 전도사가 됐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안 해보면 모릅니다. 해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 3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전부 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습니다. 67, 73, 70, 세상 기준으로는 이미 많이 늦은 나이죠.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말년의 복을 한껏 누리고 계십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시작하지 않은 것만 늦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년의 복을 깎아먹는 3가지 구멍과 그 복을 채우는 3가지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입에서 복이 셉니다. 불평, 험담, 자랑. 이 3가지가 입을 통해 복을 깎아먹습니다. 반대로 말의 품격을 높이고 감사를 표현하면 입이 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 관계에서 복이 셉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집착하고 기대하면 관계가 무거워지고 사람이 멀어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고 내 삶을 채우면 관계가 가벼워지고 사람이 돌아옵니다. 셋째, 마음에서 복이 셉니다. 비교, 질투, 후회가 마음속에서 복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감사로 채우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3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복은 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 세 가지가 내 말년의 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빛나게 해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과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딱 한 가지를 바꿨더니 하루 전체가 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